오늘 개봉 첫날이잖아요, 감독님. 마이크가 저거 하나밖에 없나요? 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 감독 남민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에 춥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 12월에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정말 딱 개봉 첫날이거든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윤석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 태희 역할을 맡은 현우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추워서 떨리는 건지 긴장해서 떨리는 건지 손이 되게 덜덜 떨리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대화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채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소윤 역할 맡았던 강채윤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영화 같이 봐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우석 배우님 떨리세요? 이 영화로 GV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긴 한데 오늘 개봉 첫날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되게 새로운 기분으로 하는 것 같아서 항상 새롭게 GV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관객분들의 질문과 감상 듣는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으로 시작된 영화이죠. 감독님이 처음에 이 기획에서 섭외를 받으셨을 때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이돌 업계에 대해서 아이돌이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그려야겠다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결정적인 게 궁금해요. 결정적인 계기는 우선은 저는 어쨌든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고 그쪽을 돌아보다 보니까 정말 모두들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서 정말 이번 아이돌 연습생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이 업계 종사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습생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그 꿈을 가진 적이 있었거나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그 해에 제주에서 영화를 하나 찍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누구랑요? 저희가 이제 영화를 네. 함께 만든 저희 촬영 같이 한 카스카의 김선혁 감독도 있고 지금 음악을 함께 만든 모임별도 있고 마침 이제 제주에 모든 게 다 좀 뭔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어서 제주에서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주에 살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냥 이 은퇴한 아이돌 친구들이 거기에 여행을 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굉장한 계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된 영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를 다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지연된 수업여행이고 그 장소가 제주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상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세월호 아이들도 떠올랐고 그런 것들을 글을 쓰시면서 연상하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글을 쓸 때는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창 시절의 큰 경험이잖아요. 수학여행이라는 게 그 경험이 없거나 지워진 사람들이 참 많았다. 최근에 그 생각을 좀 했었고 특히 이 일찍 업계에 들어선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게 보면 성장기에 우리가 학생으로서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 수학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태희 역할을 하신 현우석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와 약간 그 맥락에서
태희라는 인물을 처음 시나리오로 받았을 때 나와 어떤 지점이 좀 맞닿는다. 혹은 내가 안 해본 경험들을 했던 친구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태희라는 친구를 처음에 마주했을 때는 비슷한 점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저도 그러면서 수학여행을 거의 뭐 반절만 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 며칠 뭐 2박 3일이면 하루만 있다가 그냥 다시 일을 하러 서울에 오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수학여행이라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좀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태희라는 친구는 되게 밝고 명랑하고 낙천적인 면이 있지만 사실은 좀 그 깊은 내면이 있다는 것이 너무 저는 매력 포인트가 가장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 친구들이 제주도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힘을 낼 시간을 얻어온다는 거는 너무나도 따뜻한 이야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돌이었던 인물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춤 노래 실력을 감추신 건가요? 어 감췄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아름다울 것 같아서 감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춤은 제가 중학생 때인가 좀 이렇게 좀 스트릿 댄스를 배우는 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나풀나풀 출 수는 있었지만 노래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감각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채연 배우님, 소윤 역할을 하셨는데 이 소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로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막 어떻게 보면 거리낌 없이 선을 넘나들면서 관객들한테 제시해줘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천진하고 귀엽게 보이기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떤 대화들을 나눴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소윤이란 역할을 저도 시나리오로 처음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불호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을까? 실제로 연기도 그렇고 그냥 이 새 인물한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네네.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아마 저는 내가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것이고, 그럼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의 분출이니까 거부감이라고 안 느껴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례함 혹은 선 넘음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거부감은 안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촬영할 때도 실제로 새 배우가 제 눈에 너무 예쁘고 멋져가지고 진짜 좋아했거든요. 많이 같이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켜켜이 쌓인 것들이 소윤 역할을 거부감으로 느껴지지는 않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감독님한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근데 그냥 이 인물이 마음이 어떨까에 대한 거는 좀 물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마음껏 주는 아이가 되었나요? 뭐 이런 질문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그 캐릭터가 되어서 그 세 사람을 사랑해 버리셨군요. 감독님께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요. 약간 씁니다체, 단아까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글쎄요. 그냥 그 캐릭터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말투를 쓰면은 재밌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말투가 잘 붙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윤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어떤 외로움을 또 가지고 있고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떤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표현은 하고 싶은데 뭔가가 서투른 그런 사람의 말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이름을 가리고 봐도 이 사람은 소윤이다를 알 수 있는 어떤 말투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썼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채윤이 좀 당황을 하긴 했죠. 이걸 감독님 저희 말투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표현하고 싶은 건 많은데 서툰 사람의 말투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일종의 위장, 까무블라주 같은 그런 말투였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작가주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이 저는 초반부의 음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전쟁에서 낙오된 폐잔병 같은 세 사람이 바람이 몹시 부는 제주에 와서 정처 없이 약간 걸어 다니는 느낌이 저한테는 지배적인 인상이었는데 그때 초반부에 음악이 굉장히 거센 파도처럼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불균질적인 음악을 쓰신 것 같고 그것이 때로는 인물들을 압도할 만큼 느껴지게 의도를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셨어요? 이 영화의 음악의 경우는 이제 모임별이라는 팀과 함께 작업을 했고 그 팀의 어떤 특색이 이런 불협 혹은 약간의 거친 질감, 약간 깨끗하지 않은 질감에서 나오는 음악을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질감이 이 영화의 질감과도 맞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어떤 고난길 같은 걸 걷고 있는 혹은 비어있는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미지를 좀 메인 이미지로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좁은 길다 싶을 정도로 그 여백을 주면서 이 셋이 어딘가를 계속 걸어가는 장면들, 걸어가는 뒷모습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 순간의 어떤 복잡한 가슴에 빵꾸가 난 듯한 느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좀 음악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싶었어서 이런 음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관객분들도 그 지점을 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우석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 영화에서는 나레이션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감정을 아는 타이밍이 있어요. 관객들이 태희의 감정을 알게 되는 타이밍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태희의 나레이션이 등장했을 때가 이제 캠핑카 들어가서였는데 그때의 연기하신 표정 같은 것들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민이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모르는 척 그냥 해맑은 척 있다가 사실은 알고 있었다가 등장하는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표정 연기라던가 감정 촬영할 때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그냥 했는데 되게 잘 나온 걸 수도 있고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태희라는 인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낙천적이고 많이 웃고 무해한 웃음을 가진 친구인데 사실 알고 보면 속내가 되게 깊어서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표정은 제가 태희를 연기하면서 정말 나는 지금 이 찍는 기간 동안은 정말 태희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자체가 태희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나온 표정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떤 의도나 뭔가 계산은 없었고 그냥 수민이가 저러고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알고 있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섞여서 그런 태희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표정들이 되게 진실되게 느껴져서
되게 기량이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너무 자랑스럽고 사실 감동적인 게 우리 우석 배우도 그렇고 채은 배우도 그렇고 그냥 그 인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연기이고 가장 좋은 연출인데 그렇게 느껴져요. 이 우석 배우는 가면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냥 내 자신을 그 인물에 던져버리고 그걸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뭘 의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태희로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뿌듯하네요. 근데 남궁성 감독님의 그게 장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10개월의 미래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단편들도 이제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같이 지브입을 해보면 이런 식의 반응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그 인물이 되었고 약간 자유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배우 연기, 연출 잘한다. 그렇게 판을 잘 깔아준다. 그게 되게 부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연출가로서. 믿기 때문에 그냥 배우들을 제가 믿어주는 것이 글쎄요,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연출 비법이라고 살짝 알려드립니다.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강채윤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 그냥 아무 가방이나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 되게 느닷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캐릭터 겠거니 하고 넘어가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남의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할까? 이 뭐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은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가방을 열었을 때 너무나 선물같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너무 스타일리시한 옷이 있고. 근데 이게 감독의 의도였구나라는 저는 딱 드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배우님은 처음부터 이제 시나리오 읽으실 때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혹은 영화를 보고 나서 새롭게 다가온 감정이 있다면 시나리오 읽고 연습하고 제주도 가서 저 장면을 찍을 때 마음은 사실 조금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거라도 주고 싶다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뭐라도 쥐어주고 싶은 네, 거. 진짜 내가 지금 유시물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캐리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금 상태가 좋고 제일 컬러도 괜찮고 그래서 내가 이들한테 지금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안 찾으러 오는 분실물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와중에 물론 유실물센터의 물건들이 다 소윤의 물건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 좀 등급을 좀 스스로 나눴을 것 같거든요. 이 아이는 이건 좀 괜찮군. 이거는 몇 년간 안 찾아오면 내가 개태야겠어. 뭐 이런 어떤 상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하이 스코어에 있는 그 캐리어였다고 좀 생각이 들고 또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뭐라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이 언니 오빠들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좋은 순간이 왔다는 걸 느껴버려서 가장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무거라도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영화 보고 좀 드는 생각들, 감상들 사실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이걸 연기할 때도 그렇고 찍은 거를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볼 때에도 단순히 그냥 시끄럽게 떽떽거리는 아이는 아닌데 전혀 절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다 전달이 될까? 또 그게 전달이 과연 돼야 하는 부분일까? 뭐 이런 되게 심오한 고민을 혼자 시작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눈치 없다 뭐 이런 생각 저도 들고 근데 또 매력 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막 들이붙이네 쟤 되게 멋지다 막 기대하지 않고 표현을 막 하는구나 그리고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는구나 그냥 그런 저 아이가 선택하는 모든 행동들이
꽤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위한 선택인 것 같고 또 그게 너무 솔직하니까 그걸 보는 수민도 녹아요. 그래가지고 그 셋이 제가 솔직하게 하니까 셋도 솔직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저게 어찌 보면은 눈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걸 다 아우를 수 있게 같이 소통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되게 좋게 남은 감상인 것 같네요. 갑자기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레벨레벨. 네, 감독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초고를 굉장히 빨리 쓰셨는데 이 설정 있잖아요. 메인 플롯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방을 잃어버렸고 모르는 사람이 타인의 가방을 받아온다. 이게 저는 옷을 입어볼 때 딱 느꼈거든요. 타인의 옷을 입는다는 거 혹은 길에 떨어진 타인의 장갑이라던가 신발을 신는 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거든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그거 처음부터 설정해서 쓰셨는지도 궁금했어요. 네, 그 설정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란 친구가 이 친구들의 공통점일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전에 어떤 역할로서 이미 활동을 막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옷에 대한 취향이 없다고 설정을 했어요. 저희가 의상미술 회의를 할 때 그냥 입혀준 대로 입으니까 그리고 얘는 춤추는 걸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딱히 취향이 없어서 그냥 대충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는 친구라고 설정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방을 잃어버리고 남의 가방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취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만의 어떤 취향들이 있는 가방을 받았는데 잘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가방에서 나온 옷들을 이제 처음에는 막 끄집어 입어서 그대로 코디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옷들이랑 섞어서 입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없었던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간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의상 미술적인 컨셉에서 했던 이야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관객분들은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집을 포기하고 양도하고 캠핑카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야자수 같은 게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이게 이 아이들의 유토피아, 작은 유토피아가 되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이 주인공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껴졌던 곳이 귤 농장이었어요. 되게 좋은 어른들, 노동의 대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돈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부터 이 귤 농장 가서 귤을 따게 해야겠다라는 설정이 있으셨는지도. 이런 설명이 참 드리기가 어려운 건데요. 저희 시나리오라는 거를 쓰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제주에서 찍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주에 아이돌 출신 친구 셋이 가면 무엇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귤농장에서 일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고 되게 정직한 노동이거든요. 딱 일당이 정해져 있고 뭐가 정해져 있는 그런 노동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수민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사실 놀러 왔지만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편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지금 쉬러 왔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설정을 했고 두 번째는 정말 정직하게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고 그만큼만 일을 하라고 얘기를 듣고 정해진 대가를 그때그때 받고 그냥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들이 당연하게 챙겨지는 그 경험이 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의 일어난 일들과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을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과거에 이제 노예처럼 일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제 정당한 돈을 주면 되게 당황해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받아도 되나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감정이었고, 얘네들은 처음 와서 하는 행동도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 되게 상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사람들, 멈춰져 있는 게 너무나 어색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민이 굉장히 폭발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탁월한 연출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수민이가 쓰러져서 그냥 누워 있는데 그냥 빛과 사운드로 과거를 설명해 내시잖아요. 그 장면 연출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자, 제가 사실 멋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영화의 많은 선택들은 적은 예산 때문에 선택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고 저는 그냥 현재만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에서 이 과거의 상처들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것들을 헤집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것들을 헤집어서 보여주는 게 정말 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장면만으로 이들이 느꼈을 어떤 그 압박감, 어떤 부담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절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여자 아이돌 친구들이 무대에서 쓰러져서 피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기절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감정을 한번 딱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그 장면을 생각을 했고 그 조명이 바뀌면서 이제 현재로 올라오는 설계는 또 저희 촬영팀과 이야기 미술팀과 의상팀과 얘기하면서 만들어진 설정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사가 정말 아팠던 것 같아요. 아프고 절묘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의 이제 질문과 감상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처럼 오셨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좋게 보신 점도 얘기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세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있겠죠? 네.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게요. 이쪽. 네. 저는 한번 보고 오늘 두 번째 이제 보는데 그 영화에서 그 수민이라는 이름이 왠지 이제 낯익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 절자 이제를 따면 SM이잖아요. 거기 사장님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혹시 거기서 이름을 보셨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 어떻게 그 캐릭터 이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호수에서 거기 하차하는 손님이랑 그렇게 웃음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 승객분이 배우분 같지는 않던데 거기 분이 실제 손님인 건지 아니면 스태프분이신 건지 그래서 궁금하고 그 태윤님은 그 TV에서 한번 뵀었는데 그 얘기를 몇 마디 해가지고 보니까 되게 성격이 밝고 이렇게 쾌활하신 그런 성격이 같아. 실제 캐릭터랑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실제 캐릭터랑 비슷한 그런 성격이신지? 네, 채윤 배우님이 실제 캐릭터랑 비슷한 성격이신지랑 버스에서 승객이 정말로 배우였는지 스텝이었는지 그리고 수민이라는 이름의 유래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자, 1번 수빈이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영화는 정말 특정 무언가를 지칭하지 않는 영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수민은 수민일 것 같았어요. 이름이 그 생각보다 수민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딱 그냥 리더 할 것 같은 그런 인물의 이름이어서 수민이라고 지었고 태희도 그렇고 사랑이도 그렇고 그냥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버스 승객분은 김민정이라는 배우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마침 그때 제주에 살고 계셨어요. 심지어 제주 홍보대사 같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유튜브 이런 거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저희 영화에 모셔서 이제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윤 배우는 직접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우선 제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유쾌하고 호탕하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걸 의도하고 살진 않는데 뭐 그렇게 느끼시면 그런 거겠죠. 그 관객분께서는. 근데 저는 사실 요즘 그런 진짜 내가 가진 내 모습과 내가 뭐 공적인 자리라거나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꺼내는 내 모습의 그 간극을 요즘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해주고 싶고 그냥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답변이 됐을까요?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랑 친해지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밝냐 호탕하냐라는 말에 뭐 어느 때는 그럴 것 같고 어느 때는 막 울고 어느 때는 정색하고 가만히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소윤과 닮은 점 이어서 말하자면 표현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는 닮은 것 같아요. 그 소윤은 정말 많이 표현하는 아이인 것 같고 대신 기대 없이 그냥 주는 아이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마이크 이쪽으로 주세요. 네. 먼저 그 현석 배우님 그 치얼업으로 팬들 가지고 너와 너의 오분이랑 희망의 시간까지 진짜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팬데믹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간 그런 세대여서 진짜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감독님께서 그 페이 역으로 현석 배우님을 캐스팅한 이유랑 그리고 현석 배우님께서 페이 역을 연기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캐스팅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캐스팅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한 그 태희랑 너무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어떤 게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태희는 그냥 이 무해한 웃음을 지닌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가이드라인 하나로 찾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진이었는지 제가 다 기사 사진을 봤나? 이 친구가 엄청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저런 웃음 카메라 앞에서 짓기 진짜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게 대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웃음을 보고 현석 배우에게 연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의 엄청난 직관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는 태희라는 친구가 뭐 앞서 얘기해 드렸다시피 좀 닮은 점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태희한테 공감을 하다 보니까 태희라는 친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감독님이 또 믿음을 많이 주셔갖고 그런 믿음을 느끼고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웃음 그 자연스러운 웃음이나 어떤 무해한 웃음을 갖고 있다 한들 카메라 앞에 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지부하면서도 너무 떨고 있는데 카메라나 사람들 앞에 서면은 너무 떨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엄청난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자연스러움들을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 태희니까 내가 태희다 라는 생각으로 연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되게 많이 나온 단어가 이제 믿음인 것 같아요. 네, 저기 요 앞에 분이 먼저 드셔가지고 네, 끝에서 세 번째 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 그 소윤의 차로 준비를 할 때 중에서 소윤의 옆자리였나? 그 키보드가 발견되는데 제가 뭐 덕질을 하진 않아서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소윤은 단순히 그 아이돌을 좋아해서뿐만 아니라 조금의 선망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소윤이라는 캐릭터가 어쩌면 가수나 아이돌을 지망했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업계에서 어떤 스피노프 튕겨나간
3명의 친구들과 아이돌이 되고 싶은 그 조화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소윤이라는 친구는 그런 직업적인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또는 그 친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전사가 있었을까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채윤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긴 한데 일단 설정은 저희가 그 키보드 신디사이저도 있고 삽도 있고 뭐 앵무새 밥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복선인 줄 알고 나중에 저 삽으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저게 뭐지?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시나리오 썼을 때는 그 신디사이저로 노래를 하는 버전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러브 애니지의 곡을 막 나름의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로 설정을 했었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체성은 서울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주로 와서 유실물 센터에서 일하면서 집에서 당근 키우고 앵무새도 키웠는데 앵무새는 떠나 보냈고 이제 자기 혼자 인디 음악 만드는 사람. 그 매우 구체적으로 현재는 세이숨이라는 밴드의 팬이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공연을 이 친구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해변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체성은 락커입니다. 채연이도 할 말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윤이는 나중에 락커가 된다. 세미 락커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러 내려갔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세계로 떠난 아이. 그래서 락커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그것도 약간 대비되는 게 있네요. 아이돌과. 네. 그 뒤쪽에 계셨던 분 손 들어주셨거든요. 네. 우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돈이라는 거에 되게 친구들이 많이 얽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태희의 억울한 빚 3천만 원과 또 상대방이 가볍게 툭 던진 합의금 300만 원과 대비되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 사람 앞에 남겨진 98만 원이 좀 슬프게 느껴졌는데요. 혹시 영화 안이나 밖에서 그 98만 원이라는 금액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8만 원이요? 글쎄요. 우선 돈 얘기는 제가 취재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이 업계는 투자금이 있고 그 투자금을 다 청산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뷔를 해서 활동하는 아이돌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지금 몇 억의 투자금이 남아 있고 어떻게 활동하면 얼마가 나올 거고 어떻게 나올 거고 이렇게 해도 갚아지지 않겠구나 이런 계산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되게 민감하고 항상 빚 갚는다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인 빚은 아니지만 그걸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회사에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고 이게 빠지기 전에는 수익은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빚이라는 개념, 돈이라는 개념이 계속 올가매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태희의 빚 3천만 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빚이고 자기가 그 500만 원 던질 때 사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무슨 도움을 받거나 어떻게 했으면은 해결됐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부모님 걱정시키기 싫고 그런 내가 이런 걸 겪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결하려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98만 원으로 돌아가자면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들에게도 뭐 용돈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행 비용으로 마련해 놓은 현금이 98만 원이었다라는 설정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친구는 가방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고 태희는 사실 빚이 너무 많아서 뭘 계속 쓰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106만 원 할까? 뭐 107만 원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98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민이가 명상하면서 98만 원 할 때 막 눈이 파르르 떨리거든요. 저는 그 조금은 안쓰러우면서도 웃긴 장면이 되길 바랬어요. 내가 왜 98만 원 가지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라는 자책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갑자기 궁금한 거는 일당이 얼마였어요? 일당이 8만 원이었나? 제가 그때 정확하게 액수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딱 일당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잘하는 분들은 10만 원씩 받고 뭐 그렇게 8만 원이었으면 8만 원 이렇게 있었을 텐데 처음에 이제 모집 공고에 7만 원으로 냈다 이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8만 원 주는 걸로? 그쵸. 왜냐면은 8만 원이 제대로 된 시세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그걸 주시는데 수민이 또 그걸 불편해하는 장면. 그래서 계속 이 오가는 이 돈에 대한 감각들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시세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한 재작년 시세인 거죠? 그렇다고 네. 들었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저기 끝에서 두 번째 분이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 영화를 예매를 했는데 어떤 사전 정보도 없이 그냥 제목만 보고 재밌겠다 해서 예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힘을 낼 시간이라는 제목이 영화 안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들립니다. 네, 그냥 말씀하셔도 들렸다 안 들렸다 좀 잘 들려요. 이 제목이 영화 안에서 등장하는 도 구조적으로 너무 절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목이 이 영화의 플롯과 메시지를 다 공개하는 제목이어서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전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면서 봤는데 근데 너무 신선한 소재와 아름다운 이미지들로 정말 너무 위로가 되고 또 한 명의 청년으로서 큰 힘을 얻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영화의 제목을 지으시게 된 그 방식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편집에 있어서 약간 완전 마지막 장면에 조금 길게 이렇게 이 세 명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비행기 소리 나오면서 엔딩 암전되기 직전에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약간 관객들에게 어쩌면 이 세 명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편집하시면서 이 마지막 장면을 삽입하시게 된 좀 길게 텀을 가져가시게 된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제목은 또 이제 사랑이가 발화를 하기까지 하잖아요. 거기서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제목이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힘을 낼 시간이란 제목이. 그런데 그 제목은 이제 제가 여러 친구들 취재하고 그 전에 제목은 괜찮다고 말하지 말았어요. 그냥 가제가. 왜냐면 지금 시크릿 러버라는 노래가 있는 자리에 제가 임시로 괜찮다고 말하지 말라는 곡을 하나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너무 무거운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노동의 문제들, 정말 착취의 문제들 이런 것을 마주하게 되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큰 짐을 지게 될 줄 모르고 시작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취재원 한 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취재할 때랑 달리 여기까지 시나리오 써서 만났는데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왠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가 너무너무 착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그때 나레이션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지켜보기만 하는 걸로는 내가 지금 저 표정에 저 사람들을 가두는 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왜 이걸 못 보여주고 있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금 이 주제를 선택했으면 난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제는 내가 힘을 낼 시간이야 라고 혼자 메모를 한 게 있는데 그 말이 그 다짐의 진심이라고 해야 될까? 저한테는 그게 느껴져서
그걸 쓰고 싶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많이 말렸죠. 너무 이게 뭐야 아프니까 청춘이다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힘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게 힘내라고 말할 때 그 얇은 위로로서의 힘이 아니라 정말 힘, 진짜 힘, 우리가 일어서는 안 되고 지켜내야 되는 힘이라는 생각이 그날 들었고, 그래서 그날 정말 좀 많이 울고 나레이션을 부여해야겠다, 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시나리오를 한바탕 고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제목이어서 그 제목도 대사에 넣고 싶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엔딩 장면은 그냥 그 쉬는 딱 그 시간, 저희도 힘을 낼 시간이잖아요. 제목이 저희에게 필요한 어떤 여유가 있는 그런 여행인데 그냥 그 시간성을 그 장면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샷을 찍었으면 다른 편집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 촬영 감독이 얘기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선배? 이랬는데 제가 그 정도 자신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그 샷만 찍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 덕분에 그냥 정말 지켜보는 샷,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함께 지켜봐주고 함께 그 시간을 가지고 출발하기 직전의 마음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잘 전달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하신 거 보니까 잘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까 제일 뒤에 손 들어주셨던 분 계시죠? 질문하시겠어요? 아니, 맞죠? 아닌가요? 그럼 여기 앞에 계신 분에게 드려도 될까요? 손 드셨죠 방금?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니까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고 그 사랑이나 태희는 춤이나 명상같이 그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었는데 수민이는 명확하게 그런 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수민이의 그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다면 궁금하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약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민이는 달립니다. 그리고 그게 해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영화에서는 아마 계속 달렸으면 해소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저희 영화에서는 멈추는 방법을 배웠다. 저희 이 여행에서는 그 편집된 장면 중에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어요. 태희랑 아침에 운동장에서 우리 이제 그만 뛰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량 때문에 편집이 되었지만 그래서 원래는 달리는 것이었을 테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뭐예요? 뭐죠? 전 춤을 춥니다. 저희 제주에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타자로 넘기겠습니다.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다는 것들도 많이 해보고 다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데 스트레스는 정말 그냥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런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해소법인 것 같고 이거 뭐 힘이 든다고 마냥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냥 그걸 스트레스로 느끼면 그닥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테이처럼 명상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타자로 넘기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너무 힘들고 그럼 좀 저를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힘들고 그러면은 그것도 되게 좋게 생각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에너지 쓰지 않고 그냥 이게 왜 힘들지? 이런 그냥 정말 중앙으로 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도 아직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일기 쓰고 피아노 곡 들어요.
그 제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따뜻한 요령도 최근에 들었고 그러면은 뭔가 침묵으로 가는 느낌? 좀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그래서 더 시끄러울 때는 조용했으면 좋겠어서 제 자신이 좀 조용해지고 차분해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마이크 드신 김에 네, 채연 배우님부터 이제 마무리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영화는 어떤 시간성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제목에도 드러나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지배적인 인상이 트와일라이트 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둠에서 새로운 태동으로 가는 진통을 그린 그 시간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배우님들이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지를 좀 들어보고 싶었고 그거 대답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것과 가까워지면 좋겠다. 그럼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나도 모두들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이 무슨 인사예요? 네, 관객 오늘 와주신 분들께 아차차.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거는 너무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 개봉한 거거든요. 이 영화로. 그래서 되게 기쁘고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와중에 또 제가 처음 연기한 작품을 이제 한 단편 영화 감독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틴터시대 사랑이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연기 스터디하는 분들도 지금 같이 있어서 계속 웃음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마 호탕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호탕하지만은 않은데 웃음이 자꾸 나서 그냥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그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어쨌든 이 영화는 중요한 질문을 까먹은 친구들이 다시 뭔가 그 질문을 할 용기를 시작이라도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소란스러운 세상이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시길 제가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낼 시간은 저희는 항상 모두가 다 힘을 열심히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힘을 낼 시간은 정말 그런 힘을 내기 위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시간들이 되게 단단하게 쌓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요즘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고 저도 한치 앞을 모르겠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한데 그런 시간들을 건강하게 잘 보내면서 단단하게 쌓으면 미래에 저는 뭐 성공한 배우 너무 좋죠. 근데 그냥 좋은 사람, 좋은 단단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저의 바람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객석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쉽게 발걸음을 옮기는 게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오늘 영화 좋게 보셨더라면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입소문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내가 어둠 속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리고 굉장히 겁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오해를 사거나 그냥 의도가 전해지지 않을까봐 겁도 많이 나고 내 친구들 다 꼬셔서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취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개봉날에 관객 여러분께서 너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감동적이고요. 약간 오글거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사랑과 즐거움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 영화를 통해서 저도 좀 변한 것 같고 제가 왜 그러지? 정말 많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는 용기가 나고 여러분께서 잘 봐주실 거라고 믿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기 중요한 거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SNS 꼭 올려주셔야 돼요. 저희는 사실 작은 영화여서 뭐 힘을 보태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태진 힘으로 이렇게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잊어주세요. 네. 근데 감독님이 갑자기 우셔가지고 그 눈물의 호소로 입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와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